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실리콘밸리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 평가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유동성 위험에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을 하면서 그런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고요. 결국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은행업 허가를 취소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하게 됐습니다. 올해 은행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인공 이 바로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이라는 것인데요. NYCB는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장기 국채 문제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동성 문제와 자본 적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 주가는 올 1월 달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 이슈 때문에 하루에 40% 가까이 급락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추가 손실을 보고하면서 또다시 25%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먼저 높아진 금리겠죠. 금리 인상은 공식적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종금리 전망치도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리오프닝 이후에 대부분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이제 출근하고 있긴 한데, 미국도 대부분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2019년 전보다는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지면서 사무실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올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보면,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한 FOMC 미팅이 3월에 있었죠. 원래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의 전망은 빠르면 3월 달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가능할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 그리고 2월 달 물가 지표들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반등을 하면서 지금은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6월로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6월도 아슬아슬합니다. 왜냐면 올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6월에 시작해서 올해 총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미국 연준 위원들의 수가 작년 12월보다는 줄었습니다. 작년 12월 FOMC에서는 19명 FOMC 위원 중에서 11명이 2024년도에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있었던 FOMC에서 보면은 3번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 수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공개한 주요 경제 지표들의 전망치를 보면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올 6월 달에 시작한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매우 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도 크게 상향을 했고, 실업률 전망치도 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본다라고 알려진 근원 PCE 물가지수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예상한 것보다 경기도 좋고 물가 하락도 느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25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면 12월에 했었던 것보다 한 차례 높아졌고요. 2026년이 돼서도 3% 중반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 수준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포인트 낮아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높아지고 있는 공실 때문에 2022년부터 이슈가 되어 왔었죠. 2023년에는 공실률이 이제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고, 이 차트에서 보면 2023년도 4분기 기준인데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2008년도 때보다 높아진 수준이고, 지금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실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료를 좀 할인해서 임차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게, 보통 건물을 살 때나 아니면 건축을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할 때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진행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은행에 대출 심사를 할 때 보통 그 당시에 주변 임대 시세를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건물 가치를 산정을 하고 그 기준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내리게 되면 그 건물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대출의 일부를 바로 갚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런 꾸역꾸역 유지되고 있는 사무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수많은 스타트업
스타트업들도 뭐 파산도 했고 또 규모를 살아남은 스타트업들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같은 거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강하지 않은 상황과 지금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대로인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대출 만기가 하필이면 올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이 장기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한 5년인데다가 금리도 변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수록 프로젝트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만기 시일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은행들은 해당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나 프로젝트의 가치가 그동안 변했다면은 은행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니까 대출을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아니면 일부 연장하고 일부 원리금을 갚도록 요청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높아진 금리로 재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프로젝트들은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은행들은 관련 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아니면 또 손실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은행들이 이제 충분한 자본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아니라 중소 은행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본력이 대형 은행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리스크 관리 능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 제로 금리로 내려갔을 때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을 많이 늘렸는데, 반대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중을 계속 낮춰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본력도 약한 중소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뒷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서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는 한데, 앞서 설명드린 이런 구조적인 수요 변화 그리고 높은 가격 이슈가 지속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지수를 보게 되면 2022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기 대비해가지고 최근까지 보면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거래량도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태인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도 추가적으로 최대 15%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부분별로 보면은 가장 부진한 쪽이 바로 사무실 오피스 쪽, 차트에서 보면 옅은 하늘색인데 이쪽은 2025년까지 추가 10% 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나마 괜찮은 쪽은 바로 소매, 리테일, 그리고 산업 부문 부동산입니다. 소매와 산업 부문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괜찮기 때문에 그나마 하락폭이 덜한 쪽에 속하고요. 공실과 관련된 연체가 사무실이나 아파트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는 미국 소비시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택시장이 붕괴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신용보강을 통해 가지고 엄청 높은 레버리지가 포함된 파생상품을 전 세계 주요 대형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때 타격이 심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보면은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것이지, 이 부실 자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다른 파생 상품으로 재판매되고 또 재판매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반기 때 특정 지역의 부동산 자산이 문제가 돼서 그 지역의 지방은행이 또다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프로젝트와 연계돼서 대형 금융회사나 글로벌 금융회사들까지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또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보면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연준을 포함해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주요 금융기관한테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라고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출 만기 기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언론에서도 관련 이슈가 계속 시끄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작은 지방은행이 뱅크런을 또 경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고 제가 확인해 보면 이게 2008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올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히 대출 만기일 전후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많아질 것 같고 시장이 또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또 해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부실 그리고 지방은행들은 올해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